독립언론 제주의 소리와 1인 미디어 IMP터가 함께하는 공동기획. 오늘은 제주에서 벌어진 한 살인 사건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MP터 임병도입니다. 제 옆에는 제주의 소리 뉴미디어부 문준영 기자와 취재를 담당했던 사회부 박성우 기자가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명 고유정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본론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준영 기자가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사건은 37살의 여성 고유정이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여러 군데 유기한 사건입니다. 먼저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요. 5월 17일 고유정은 충북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이라는 수면제 성분을 처방받고요. 5월 18일에는 본인의 차량을 끌고 완도로 이동한 뒤 배편을 이용해 제주에 입도합니다. 5월 22일 밤에는 제주의 한 마트에서 흉기와 락스, 베이킹 파우더, 종량제 봉투를 구입합니다. 5월 25일이 사건 당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날 오전 전 남편과 아들을 만나 오후 제주시 한 펜션에 입실을 합니다. 그리고 밤 8시에서 9시 16분 사이에 전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날 오전에는 아들을 친정인 제주 시내 외할머니 집으로 보내고요. 오후에 펜션에서 전 남편의 시신을 훼손한 뒤 청소까지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인 27일에는 오전에 홀로 펜션에서 퇴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28일 오후에 마트에서 본인이 구입했던 물품 중 일부 남은 것들을 반품하고요. 그날 오후 8시 30분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에 탑승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아버지의 아파트가 있는 김포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월 31일 본인의 주거지인 충북 청주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6월 1일 조사를 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서 본인의 주거지에서 체포가 됩니다. 체포된 뒤 6월 4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그리고 6월 12일 모든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 제기됐습니다. 제기된 의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피해자는 180의 건장한 체격이고 가해자 이제 고유정은 160의 왜소한 체격인데 어떻게 이 건장한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이 살인 수법에 대해서 이제 경찰의 발표를 좀 중심으로 해갖고 좀 팩트를 좀 몇 가지 좀 알려주시죠, 우리 박 기자님께서. 네, 그렇게 설명이 되려면은 우선은 경찰 수사의 결과를 일단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지난 1일 긴급 체포한 고유정에 대해서 열흘간의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은 계획적인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사실 범행 수법이 워낙에 잔혹하고 또 비상식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들로 유추를 하면 고유정은 먼저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이용합니다. 피해자 A씨의 혈액에서 이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고요. 이후에 반수면 상태에 빠진 A씨를 찌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펜션의 벽에 남은 혈흔을 보면요. 고유정은 도망가는 A씨를 따라가면서까지 세 차례 이상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엽기적인 이제 살해 수법 중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시신을 이제 유기했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사체를 유기했던 방식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제 충격을 줬는데, 살해를 한 이후에 펜션에서 이제 살해가 이제 이루어졌겠죠. 그 이후에 사체가 어떤 방식으로 유기됐는지 좀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건이 굉장히 전 국민적인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살해 방법도 방법이지만 이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이 굉장히 엽기적이고 사실상 정말 혀를 내두를 만한 상황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건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여러 경로로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전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신을 토막낸 것은 사실로 드러난 내용이고요. 그 외에 시신을 삶았느니 갈았느니 이런 내용은 사실 확인되고는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긴 하지만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압수품목이 총 89점이었거든요. 근데 이 관련된 물품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 유출을 할 만한 물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막연하게나마 추측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범행 수법을 들은 한 유가족이 그 자리에서 실신할 정도였으니 뭐 그 잔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기자, 그 어떤 그 왜소한 체격의 사람이 그 사체를 훼손해서 이거를 육지까지 갖고 갈 수 있다는 점 자체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 그 사체를 실은 가방을 멀쩡히 싣고 배를 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부동산은 못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사실 저 항공기를 이용할 때와 달리 배편을 이용할 때는 검문 검색 절차가 그렇게 철두철미하진 않습니다. 사실 뭐 트렁크를 열기는 하는데요. 그 사실 개별 짐들을 뭐 일일이 낱낱이 수색하진 않았을 것 같고,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범죄가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유는 그 뭐 전 남편을 살해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뭐 시신을 훼손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시신을 한 군데에 유기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배를 타고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여러 군데에 나눠서 유기를 했다는 자체가 뭐 대단히 충격적이어서, 또 어떤 범죄 전문가들은 뭐 최근에 있었던 저 강력 사건 중에, 살인 사건 중에 가장 좀 최악의 사건이 아니었나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면에서 좀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 기자님, 그 보면은 이번 사건에서 이제 가장 그 경찰 발표 중에서 사람들이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사전에 고유정이 뭐 졸피뎀이라든지 뭐 니코틴 그 치사량 이런 부분들을 검색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전에 범죄를 모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증거들 몇 가지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으로밖에 볼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고유정이 먼저 휴대전화로 지금 졸피뎀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것이 범행 약 보름 전인 약 5월 10일쯤에 이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유정이 아들의 면접 교섭권을 두고 A씨와 재판장에서 만난 것이 바로 전날인 5월 9일이었거든요. 그 직후부터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나 추정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 이후에 검색한 것들을 보면 이 졸피뎀 외에도 니코틴 치사량, 동물 뼈 버리는 법 뭐 등의 단어도 검색했고, 또 이보다 적나라하게 살인 도구, 시신 훼손 방법 등의 검색어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시신 훼손에 사용된 톱을 청주에서 미리 챙겼다는 점, 또 제주시 마트에서 시신 유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다량으로 구입했다는 점, 또 인적이 드문 무인 펜션으로 A씨를 유도한 점 등이 치밀한 계획대로 행동한 증거로 보여집니다. 자, 이 그 처음에 경찰 수사의 문제점도 여러 가지 나왔지만은, 그게 이제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라서 수사를 엉터리로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박 기자가 이제 취재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볼 때 이게 경찰이 이 고유정 집안이 뭐 지역 유지라, 뭐 토우 세력이라서 수사를 고의적으로 뭐 하지 않았다, 질질 끌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가요? 물론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돼야 될 부분이기는 하겠죠. 근데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뭐 괜당 문화로 대표되는 제주 지역 사회가 좁은 것은 맞지만, 뭐 이 정도 사건에 그리고 이렇게까지 전국적인 이목을 끌고 있는 사건을 그르칠 정도로 경찰이 녹록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 이번 사건에서 또 한 번 이제 사람들이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현장 검증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 현장 검증을 하지 않은 이유가 펜션 주인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뭐 펜션 주인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갔어요. 이번에 펜션에 가서 직접 취재는 하셨나요? 네, 고유정이 청주에서 체포돼서 내려오는 때였으니까 한 1일쯤 됐겠네요. 예, 해질 무렵쯤에 이 펜션을 찾아갔었거든요. 이 내비게이션으로 주소를 찍지 않으면은 찾아가기 어려운 그런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펜션 주인을 직접 마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동료 기자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이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였던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이 펜션 주인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죠. 그렇죠. 예, 상당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부가 퇴직금을 쏟아 부어서 운영 중인 펜션이더라고요. 이 좁은 사회에서 소문이 나면 누가 이곳을 찾아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불이 나게 청소를 한 것도
이 부부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한 경찰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은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육지부 기자, 이제 중앙 기자들이 이제 대거 이제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예를 들어 황교안 대표가 제주를 간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출입 기자들이 대거 이제 쫓아와서 같이 이제 취재를 하지만은 사회부 기자들 사건 같은 경우는 사회부 기자가 내려와도 사실 이 지역의 어떤 뭔가 정보가 나 이 네트워크가 없으면은 이제 취재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역 기자들한테 많이 뭐 정보를 요구하거나 좀 뭐 문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조언을 구한거나 이런 사례가 좀 있었나요? 예, 그런 경우도 빈번하게 있고요.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회부의 사건 사고 기사와 관련해서는 이 지역적인 특성을 일단 무시할 수 없겠고 또 지역에서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 같은 것들도 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중앙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과열돼서 취재 경쟁이 또 과열되다 보니까 좀 불필요한 좀 부작용을 낳기도 했는데요. 어떤 부작용인가요? 예, 뭐 특정 언론사를 거론하지는 않겠는데 이 수사가 정리될 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좀 못 보던 기자가 조금 기웃거리더니 갑자기 뭐 고유정이 성폭행을 당할 뻔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가지고 단독 타이틀을 내걸고 이거를 기사화를 내보냅니다. 이게 사실 사건 초기부터 취재해 왔었던 이 지역 기자들은 일찌감치 다 인지를 하고 있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고유정의 주장이 좀 허무맹랑하다,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었고 또 이 기사가 단편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유가족 또 고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도하지 않았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 유가족들도 이 내용이 보도되는 것을 또 바라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마치 이 내용이 뒤늦게 와서 대단한 내용인 것 마냥 이렇게 기사화가 되니까 굉장히 황당했었던 경험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고유정의 그냥 진술에 불과한 건데 이게 마치 사실인 양 보도를 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보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볼 때 이제 나왔던 것들이 그냥 단편적인 경찰 브리핑을 가지고 뭐 종편 같은 데 보면은 뭐 천장에 혈흔이 뭐 이렇게 많이 묻었다든지 이 혈흔 자체의 어떤 수사 자료를 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말만 갖고 막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오갔어요.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뭐 사례 또 없나요? 네, 혈흔이 일단 천장에 튀었었다는 내용 사건 초기부터도 일단은 드러났었던 내용이기는 하고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 뭐 포털 사이트에서 양산되는 어뷰징 기사들이라고 하죠. 그런 기사들을 일일이 모니터링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사건 기간 중에는 저 담당 기관인 수사 담당 기관인 동부경찰서 로비에 계속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어뷰징 기사들에는 딱히 관심을 갖지는 않았었는데 가짜 뉴스 또 뭐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내용은 특별히 찾아보지는 못했는데요. 다만 저 기사를 같은 내용인데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포장하는 기사들을 좀 여러 건을 발견을 했거든요. 가령 범행 과정에서 이제는 범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사가 노출이 되면은 그 중에 범행 도구인 전기톱 하나만을 끄집어내서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을 단다든가 뭐 제목에 전기톱으로 무엇을 했다, 뭐 충격, 소름 끼치는 범행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들을 나열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를 포함한 현장의 여러 기자들이 이번 사건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사건이 유족과 고인에게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아직 시신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들이 잘못 보도됐을 때의 파장을 많이 우려를 했거든요. 또 알려지는 내용들이 사실일지라도 혹시나 공익을 해치지는 않을까 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들을 보면 사실 힘이 쭉 빠지기 마련이죠. 예.
문 기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저널리즘이나 이제 언론의 그 보도 준칙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자살 사건이라든지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보도하거나 그다음에 살해 수법이나 범행 수법을 자세하게 또 보도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번 사건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죠? 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사건의 잔혹성 때문에 이미 이슈화는 크게 됐고요. 다만 보통 브리핑을 하면 적어도 뭐 20-30개의 질문들이 오고 가기 마련인데 사실 하나의 완성된 기사로 내보낼 때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리고 이거 어디까지가 독자들의 알 권리인가를 감안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사실 질문 하나나 단어 하나에 매달려서 계속적으로 파고들고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다 보면 본질은 멀리 가고 결국 가심만 남게 되는 거죠. 사실 대한민국 현재 언론 환경에서 짧은 시간 내로 자극성 있는 기사를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생산을 하고 그에 따라서 트래픽이 높아져야 되는 상황은 있습니다. 사실 그 매체 비평의 관점에서 상당히 슬픈 얘기인데요. 어쨌든 가장 언론의 기본 정신에 근거해 봐서 봤을 때도 이번에 나온 적지 않은 수의 기사들이 과연 보도 준칙에 충실했는가, 혹은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고 국민들의 알 권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 기사인가, 혹은 사실상 트래픽을 늘리기 위해서 쓴 좀 가십성 어뷰징인가 헷갈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뤄봐야 할 문제가 이제 경찰 수사 문제입니다. 처음에 유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사건 일지를 정리를 해보면은 A 씨가 실종 신고된 것이 5월 27일 오후였습니다. 그리고 고유정이 A 씨의 휴대전화로 허위 문자를 보냈고요. 당일날. 근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A 씨의 친동생이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번 사건이 뭐 살인이나 뭐 이런 강력 사건이 아니라 단순 실종 사고였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또 나름의 매뉴얼대로 이 문자가 발송된 제주시 이도동을 찾아가서 A 씨의 행적을 찾았고, 또 A 씨의 차량이 외딴마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도 또 확인을 했고요. 뭐 그 사이에 문제는 고유정이 뭐 다친 손도 치료받고 제주 시내 마트에서 여행용 트렁크랑 또 뭐 종량제 봉투 같은 것을 구입해서 다음날 저녁 배로 유유히 떠났다는 데 있습니다. 자,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문제가 이제 계속 나오면서 유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를 했다는 점들도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CCTV, 블랙박스 영상들을 유가족이 직접 찾아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은 도대체 경찰이 뭘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경찰이 초동수사 할 때 부실했던 부분들이 뭔지 좀 우리 박 기자가 좀 짚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입니다. 이게 뭐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당시에는 실종 사고였다라고 경찰이 주장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게 조금만 더 깊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적어도 이 사건에 경찰이 무게를 뒀다면은 A 씨의 시신이 유기되는 것만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굉장히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단 범행이 발생한 펜션에도 CCTV는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짜로 모형 CCTV. 모형 CCTV였고요. 그런데 이 펜션과 50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또 다른 CCTV가 달려 있었습니다. 예, 이게 설치가 돼 있었는데 이 CCTV에는 A 씨가 펜션에 들어간 장면은 잡혔는데 나오는 장면은 잡히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은 경찰이 어찌됐던 그 펜션에 피해자가 있었던 사실을 확보한 다음에 그러면은 펜션에 가서 제대로 수색을 했느냐, 이 부분도 저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취재를 해보셨죠?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인 A 씨의 혈흔이 사실 굉장히 불이 나게 사라졌습니다. 이 1일에 고유정을 긴급 체포해오는 과정에서 그 직후에 펜션 주인에 의해서 이 혈흔들이 모조리 청소가 됐거든요. 이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굉장히 큰 의문이 남습니다. 경찰은 이미 루미놀 검사를 통해서 A 씨의 혈흔을 확보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살인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를 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펜션에 폴리스 라인도 치지 않았고 또 펜션 주인이 물어오니까 청소를 해도 된다라고 또 굉장히 친절하게 또 경찰이 답변을 했더라고요. 문제가 되는 것이 이후에
저 A 씨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드러났다고 이후에 조사에서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혈흔 증거는 이 고유정이 따로 챙겨갔었던 이 담요에서 이 혈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이게 채취된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너무 소량의 혈흔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성분을 채취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현장 보존만 제대로 됐었어도 이 수면제 성분이 들어 있었다는 이 조사 결과를 훨씬 일찍 받아봤을 수 있었겠다는 거죠. 검찰은 강력부 검사 3명을 보강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주 도민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립언론 제주의 소리와 1인 미디어 아이엠피터가 함께하는 공동기획 영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